요즘 투자할 곳을 찾는 분들에게 어떤 답이 내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돈이 있어도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도 은행에 예금을 하면 손에 들어오는 가용금리가 1%대 불과 이 정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더라도요, 잘해야 시중금리 플러스 알파 수준의 수익을 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재테크 환경에서 우리 투자자들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투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된 분위기도 전해드리고 정보도 드렸으면 하는 차원인데요. 오늘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유럽 쪽의 말씀을 잠깐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오히려 서방 쪽에서 러시아 제재를 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조치 여러 가지를 내렸는데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 보복성 조치를 또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동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막상 러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역시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했던 경제적 측면에서 신냉전 시대다. 네. 이렇게 도래되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말씀드릴 때 서방의 경제 조치가 상당히 좀 강도가 있었다. 네. 그러면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보유 국채분 매각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문제는 러시아의 이 미국 국채 보유분이 1,300억 달러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러시아에서 불리할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농산물분야 간다. 그러면 서방에 대해서 농산물 내지는 육류 제품의 러시아 수입을 금지하면 어떤 쪽으로 의도가 있을까? 오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을 잘못 해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치에 의해서 미국은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는다. 또 유럽도 다이렉트리 타격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농산물에 대한 수출국, 유럽도 수출국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대 농산물이죠. 그럼 어떤 각도에서 사실 러시아가 이 조치를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각도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결속을 다진다 하는 측면에서 대부분 다 구소련 공화국의 농산물, 육류수품이 주거든요. 동유럽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서방에 대해서 그 조치가 될 경우에는 타격을 동유럽과 구소련 공화국이 가장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우호적 관계를 더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경제 측면에서.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EU 구상에 대해서 EU 구상, 유라시아 경제연합 구상, 구소련 공화국을 다시 통합시키는 이 의도를 더 빨리 가져가지 않겠느냐. 오히려 유럽연합에 대해서 어떤 반발 심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조성하는군요. 그리고 사실 동유럽에 대해서는 가장 타격을 벌써부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유럽 국가들은 어떠냐 하면 동유럽 국가들이 경제 사정이 상당히 어려우면 대부분 다 동유럽 국가들의 이 채권은 유럽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일부 국가들이 지금 자금 이탈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많이 자금 이탈에 시달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농산물 수출이 좀 안 되면 러시아에 대해서 그만큼 경제에 타격을 많이 미치게 되고 경제에 타격을 미치게 되면 결국은 유럽의 은행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동유럽의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가 자산 규모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유럽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받는 상태이거든요. 가뜩이나 유럽은 포르투갈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마 이 동유럽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해서 투자 자산이 상당히 좀 줄어들 때에는 마진콜의 딜레버리지 관계를 위해서 사실 유럽 국가들이 각각의 투자했던 글로벌 자산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감안돼서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서방의 경제 조치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고 이런 측면이라 본다면 이게 그렇게 단순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 발언도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 전망하게 또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죠.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내용인데 최근 들어서 국내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뭐 봇물 터지듯이 연이어서 이제 인하를 하다 보니까요. 자, 금리 움직임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금 금리가 최경환 경제팀이 이렇게 출범한 이후에 속속 내리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보니까 전통적으로 은행을 선호하는 이런 부자일수록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최경환 경제팀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경제 인식에서 가장 크게 좀 변화시켜준 것이 네. 이제는 외형보다는 실제 들어오는 것. 경기부양대책에도 가계 가처분 소득.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을 좀 늘려주겠다 하는 가처분 소득, 디스포셜 개념으로 바뀐 측면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테크에서도 지금 외형상 어떻게 수익이 나느냐, 어떻게 이자가 나느냐 하는 것보다는 각종 비용을 삭감해서 네. 가처분 소득, 가처분 수익, 가처분 금리 이걸 더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쪽인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 예금금리가 한 2%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용을 이렇게 하면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지금 1%이다. 네. 그러면 상당히 전통적인 부자일수록 혼란스럽죠. 이런 것이 지금의 사실 우리나라 이거 국내 재테크 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더라도요. 이제는 뭐 마이너스 예금금리 시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연이어서 이제 회의를 열게 되고 어떤 내용을 다룰지도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열리게 될 일본은행 회의에서도 이런 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분위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밤에 일부가 발표했고 오늘 네. 새벽에 나머지 후속 조치가 발표했던 소위 영란은행과 네. 그다음에 유럽중앙은행, 특히 유럽중앙은행 이 회의에서 보면 사실 6월 달에 조치가 획기적이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비판이 있었죠. 네. 근데 보면은 이례적으로 6월에 ECB 회의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 성공적인 제 가장 성공적이게 비판이 많았던 게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그 비판이 많았던 게 뭐냐 하면 금리가 0.15% 떨어진 것보다는 가장 재테크에서 획기적 조치하는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떨어지는 측면. 네. 이거에 그동안 굉장히 찬반이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라기 총재가 유럽의 ECB 회의에 대해서 상당히 성공적이다 네. 하는 것이 바로 시중 예금에 마이너스 예금제 도입한 것이 상당히 성공적이다 하는 이런 걸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일본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 경제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는 결국은 4월 1일 날 소비세 인상 부분이 어떠냐 하면 다음 주 13일 날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마이너스 7.5%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께서는 마이너스 7.5% 이렇게 한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 그렇게 깜짝 놀라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일본 내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5% 떨어진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마이너스 7%대까지 떨어진다는, 물론 이제 예상이긴 하지만 대충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일 일본의 이렇게 경제신문을 비롯해서 연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성공작이라고 평가하는 유럽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예금제, 이게 원래는 일본에서 먼저 검토했던 거거든요. 이게 도입된 여부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열리죠. 그런 각에서 보면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금금리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지급해야 될 비용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예금제 하면 그 나라 경제의 여건과 관계없이 전 세계 은행 입장에서 보면 비용금리이기 때문에 빨리 흡수된다. 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것이 재테크 환경이 빨리 변하는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재테크 환경이 빨리 변하는 큰 요인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뭐 마이너스 예금금리 시대가요. 뭐 마이너스 예금금리 한다, 올 것이다 이런 얘기에서 뭐 거의 뭐 기정사실 이제 실제 현실에서 이제 전개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요. 나라 안팎으로 재테크 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지금 현재 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그 변화도 확인을 해주시지요. 네, 일단은 네. 최소한 외국에서는 커머셜 뱅크 네. 예금을 이용해서 내가 재산을 증식하겠다 하는 인식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제는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서는 은행이 내 돈을 잘 관리한다. 이자는 받지 말고 수수료 내라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해외 선진 금융시장일수록 이제는 그러한 그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금리력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금리 아니겠습니까? 아까 명목금리만 하더라도 텍스를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1%니까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2%에 근접하니까 벌써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 되죠. 그런 것들에서 빠르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투자로 바뀐다. 예. 투자로 바뀐다. 그리고 경쟁력이 취약한 시중은행일수록 부실화된다. 그래서 대형사일수록 이제는 투자할 때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따진다. 안정성에서 뭐냐? 내 돈이 잘 관리하고 있냐. 어차피 보관료를 놓고 하니까 대형사, 대형금융사, 은행, 대형증권사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상 돈이 잘 간직해 있을까? 내 돈이 필요할 때 빨리 빼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측면으로 상당 부분 이렇게 재테크의 3대 기준에서 바뀌는 상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해외 진출해 있는 커머셜 뱅크의 본국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 상황 보면 제 개인적으로도 뭐 관련이 있습니다는 지금 한국의 캐나다 관련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뭐 내셔널 뱅크 오브 캐나다라든가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이런 은행들이 전부 철수하고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던 이런 은행들도 전부 자산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런 철수 소식이 들리죠. 이런 것이 지금의 문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의 커머셜 뱅크는 어떤 투자 수익 다변화 물론 이런 노력을 하겠지만 위험성 비춰주는 이런 거 보면 보다는 자꾸 보신주의로 간다. 자꾸 보신주의로 간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 위험성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한 10대 이내로 한 세계에서 보면 무역 규모, GDP 규모, 수출 규모, 시가총액 20에서 50 클럽 이렇게 보면 세계 9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대 전 세계 은행 중에서 보면 한국이 오히려 중국보다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맞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빨리 변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보신주의, 과거의 수익 기반 이런 상태에서 흐름을 따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격으로 외면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저축에서 투자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그러면 좀 내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찾아보자 하시는 분들도 막상 투자 쪽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앞서도 여러 번 짚어주셨습니다만 리스크라는 부분, 시장에서 리스크라는 부분, 어떤 위험을 표현하는 어떤 지표들이 사상 최저다 보니까 이런 뭐 변동성이라든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있으면서 가야만 또 수익률도 기대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질 텐데 막상 투자를 하더라도 이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어떤 기대가 많이 꺾여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 대목이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은행에 이자 소득하는 부분이 돈 이렇게 인출하더라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는 두 가지 요인에서 결정되죠. 하나는 리스크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빅스라든가 이런 지수.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빅스 지수 이렇게 보면 한국의 그 코스피 변동 지수라든가 이런 한국판 공포 지수라 하는 이런 리스크 지수 보면 지정학적 위험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판 공포지수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변동성도 상당히 좀 안정돼 있죠. 자, 한국의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금리도 2.5%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래서 변동성이 최저죠. 그러다 보니까 인베스트해 투자의 수익 기반의 원천이 되는 리스크 지수와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각종 관리 지수가 해당되죠. 요게 이제 무슨 뭐 ELS든 DLS든 뭐 이렇게 관리 지수, 상하 변동폭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 변동성이 상당히 커야 사실상 거기 위험도의 감소 여부에 따라서 높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또 위험도가 낮게 감소하면 낮게 되는 소위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 이런 방식이 되는데요. 두 가지가 전부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빼서 인베스트 투자할 것이 이렇게 찾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런 부분의 수익 원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돈 투자할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그런 불평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에 금리라든가 수익률이 하향세를 탈수록 결국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거라도 좀 잘 지키자라는 어떤 자산 관리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나도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좋을까요? 가면 갈수록 예. 자산 관리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증권사에서 보면 브로커레이지라든가 네. 그다음에 커머셜 뱅크에서 예금 가지고 이제 재산을 증식하는 시대는 지났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사실 지금은 내 손아귀에 두는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명목적으로 받는 이자, 명목적으로 받는 수익에서 만약에 비용, 우리가 재테크에서 그동안 그렇게 인식이 좀 떨어졌던 세금이라든가 각종 비용, 네. 이런 측면이 사실상 이 부분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외형상 수익과 외형상 이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 사실 어떻게 중요하냐 하면 상대적으로 수익원에서 사실 비세제라든가 각종 비용이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걸 줄여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저수익,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는 가처분, 내 당장 들어오는 이자, 당장 들어오는 수익이 더 중요한 때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거 없이 최경환 경제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가처분 소득 중심으로 해서 경기 부양하다 보니까 빠르게 그게 인식되어 간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큰 변화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결국은 비용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제 관리, 세금 관리. 예. 어제 최경환 그 경제팀에서도 네. 한번 잘 그 정책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금과 관련돼서 수익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굉장히 그 경기 부양 대책에서 세금을 잘 이용하겠다, 세제를 잘 이용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그런 것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금과 그다음에 비용 관리가 상당히 중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산 관리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국내 재테크에서 어느 정도 포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좋은 수익원을 얼만큼 금융사 입장에서 끌어들여서 우리 고객들한테 넓히느냐, 거기 넓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해외 나가서 커머셜 뱅크 쪽으로 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 왜냐? 전 세계가 금리가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증권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해외에 남이 발굴하지 못한 자산들 같은 것을 국내의 국민들한테 잘 기회를 넓혀주는 것. 네. 그게 한국의 국민들의 재테크 생활이든가 경제 생활에 상당히 도움되는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사의 글로벌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결국 지금은 투자가 이자라든가 이런 측면, 전통적인 수익은 확 줄어다 보니까 네. 그게 경쟁력이 잃어버리니까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글로벌 돼야 된다. 또 이제는 이자보다는 다른 재테크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화 멀티 투자가 된다. 글로벌화 멀티 투자. 그러면 세제 관리, 비용 관리, 글로벌화 멀티 이렇게 하려면 네. 사실 금융사의 직원들의 자산 관리 능력이 중요하고 자산 관리 능력은 하루에 되는 건 아니다. 자산 관리라는 것은 고객과의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 관리의 생명은 월가의 제가 있을 때 보더라도 결국은 자산 관리 업을 얼만큼 오랫동안 해오느냐. 그게 축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내도 그렇습니다는 해외일수록 마이너스 예금제가 현실화되다 보니까 네. 자산 관리 명가일수록 거기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분기 실적에서 2분기 실적에서 실적이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재테크의 변화고 투자자라든가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점을 중시해야 된다. 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비용 관리, 세금 관리가 중요하다. 네. 두 번째는 한국만 아니라 글로벌 멀티 투자, 좋은 수익처를 가능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자산 관리에 오랫동안 경험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것. 그리고 작은 회사보다는 유동성이라든가 유동성 측면에서 돈이 좀 큰 대형사일수록 선택하는 네. 이런 쪽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재테크라는 것이 뭐 손바닥 뒤집듯이 그때그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자기들만의 이제 방식이 있는데 그걸 쉽게 이제 바꾸기라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금리가 떨어지면서 재테크 환경이 변한다라면은 빨리 적응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 투자자, 이 재테크에 대한 인식을 좀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할 때 위원님은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으신지요? 네, 예.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네. 자산을 이렇게 내가 있는 자산 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때다. 네. 그럴수록 세밀해야 된다. 세밀이 뭐냐? 그게 바로 자산 관리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측면에서는 있는 자산 불리기가 어렵다. 네. 있는 자산 불리기가 없다. 세밀하다 하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의 재테크 시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네. 부의 재테크 시대를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부의 재테크는 네트워크다. 크레딧 관리다. 크레딧 관리는 뭐냐? 사실 한쪽 금융기관을 아주 선택해서 오랫동안 레코딩을 쌓는 것이 크레딧이다. 그래야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테크 환경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닥칩니다. 의외로 빨리 변화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재테크라는 게 지금 그렇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강의해 보면 항상 본전 생각하시는 게 많습니다. 본전 생각하다 보니까 환경이 지금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급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변화가 안 오거든요. 사람은 개혁, 혁신, 변화하더라도 금융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개인들도 그렇고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겁나는 겁니다. 네. 겁나는 겁니다. 더더구나 한국의 커머셜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장 원리에서 인산이라든가 이런 게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내가 있을 기간에 변화를 하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고 안 치고 간다. 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뭐냐 커머셜 뱅크가 보신주의에서 그냥 있을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경쟁력 탄력되거든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든가 이런 것이 뭐냐 간변으로 인사해지면 안 된다.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빨리 변하고 고객들한테 높은 수익이 될 때는 시중은행의 높은 분일수록 관변 인사에서 하면 안 된다. 은행시 인사의 잘건이 뭐냐? 커머셜 뱅크의 세계적 환경을 도래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자산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뭐냐? 사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에 대한 훈련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같이 크레딧 레코딩은 오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같이 자산관리는 오래된 경험이 축적돼야 이제 가능하다. 네. 그게 뭐냐? 결과적으로 그 바탕에 있어서는 사람을 잘 뽑고 사람을 얼마나 훌륭한 이렇게 CEO로서 돼야 된다. 근데 느닷없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쭉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 쭉 내려와서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네. 앞으로 그런 은행들을 이라든가 그런 금융사들은 많이 급속하게 탈락한다 하는 것이 재테크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볼 때 있습니다. 우리 재테크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투자 기법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수익률에서 좀 벤치마킹이라 그럴까요? 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워런 버핏이라든가 또 많이 비교하는 인물로 조지 소로스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이 끝으로 여쭤볼 것이 이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 간의 수익률이 역전이 된 것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이제 네. 재테크 환경이 변화가 될 때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재테크의 변화된 환경이다. 자, 있는 돈 굴리는 거. 네. 이제 수익이 별로 안 난다. 그러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좋은 금융사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금융사를 대상으로서 집중적으로 레코딩 싸서 신용을 대면 그거에 따른 혜택이 뭐냐? 바로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의 수익률 격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발빠르게 갔던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워렌 버핏보다 월등히 수익이 높은 반면에 반드시 뭐 그런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월가에서 나오는 입방아 얘기입니다. 네. 고객의 자산을 불린다 하면 애는 쓰지 과거처럼 환경이 되지 않는다. 과거처럼 높은 수익이 그러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의 재테크 환경에서 이분들의 어떤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재테크 환경에 어떤 변화되는 모습에 잘 적응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워렌 버핏과 조지 소로스의 수익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투자에 거두하는 매스트로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금융사도 변해야 되고 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과거의 관념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사실상 재테크에 대해서 승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재테크에 관련한 이해를 나눠봤는데요. 예금 금리가 워낙 바닥권이다 보니까 이제 저축으로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될 텐데 투자 역시도 이 변동성 지수라든가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세테크라든가 아니면 비용 관리 측면, 자산 관리가 뜰 수밖에 없는 좀 환경이다라는 취지에서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